일본의 역사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질렀던 전쟁 범죄 정황이 최근 해외 학계에서 연일 공식적으로 발표되며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발표의 중심에 선 사람은 놀랍게도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당사국도 유족도 아닌 한 러시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학회장 단상 위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했고 공식 명단에도 없었던 이름 하나를 꺼내들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였고 일본 측 참석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녀는 왜 한국의 고통에 이토록 분노하는가? 러시아인이라는 그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인가? 왜 그녀의 입에서 처음 듣는 피해자의 이름이 등장했는가? 그저 평범한 유학생이었던 그녀가 어떻게 세계 인권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 포포바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 지금은 한국 서울에 머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 나라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왜인지 모를 감정 하나만으로 여기에 오게 됐고 그 감정은 제 삶을 통째로 뒤흔들게 되었죠. 저는 러시아 국립경제대학교에서 국제무역학을 전공했어요.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외교관도 좋고 무역 전문가도 좋고 세계 곳곳을 오가며 일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건 내 길이야 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래서 학교 성적도 나름 우수한 편이었고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딱 하나, 가족과 마음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단어였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나라에 이끌렸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특정한 이유 없이 그냥 그렇다는 것, 그런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면 괜히 채널을 멈췄고 마트에서 한글이 적힌 라벨이 눈에 띄면 잠시 멈춰 서서 보곤 했어요. 처음엔 그냥 요즘 흔하다는 한류 열풍쯤으로 넘겼죠. 그런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냥 보고 듣는 것을 넘어서 마치 제가 저기 어디에 서 있어야 할 것만 같은 알 수 없는 당김이 계속됐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한국도 협정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어차피 경쟁률도 높고 언어도 잘 모르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반응이 뻔히 예상됐거든요. 제 아버지 미하일 포포프 예비역 군인 출신이고 지금은 도시관리공사에서 고문직을 맡고 계세요. 원리원칙에 밝고 조용한 말투지만 의견이 다르면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는 분이에요. 어머니는 조금 다릅니다. 이리저리 아버지를 말리기도 하고 저에게 항상 미소를 지어주셨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리시곤 했어요. 제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혹시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면 어떨까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국을 휘젓던 손을 놓고 고개를 숙였죠. 왜 하필 거기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관심이 생겨서요. 공부도 해보고 싶고 문화도 체험해보고 싶고 그딴 건 유럽에서도 할 수 있어. 쓸데없이 먼 나라에 가서 뭐하게? 글쎄요. 그냥 끌리는 게 있어서요. 말을 꺼내는 저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은 갑자기 굳었습니다. 러시아인으로 태어났으면 러시아에서 공부해. 정체성이나 헷갈리지 말고. 그 말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너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날 식사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는 며칠 동안 저를 보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무시라는 단어가 실감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어머니는 조용히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제 책상 옆 의자에 살며시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커피잔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마셔. 그 한마디로 어머니는 자신의 입장을 말한 셈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눈치를 보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저는 이 감정을 끝까지 쫓아갈 수 없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 교환학생 신청서를 냈고
며칠 후 학교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자 신청, 항공권 예매, 한국어 강좌 등록,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이 전부 낯설고 새로웠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놓친 열차를 지금 다시 타는 느낌이랄까요. 출국 하루 전날 아버지가 제 방 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말없이 제 여행 가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상한 말 들어도 귀 기울이지 마라. 그런 건 다 지난 얘기다. 의미 둘 필요 없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 자체로 이상했어요. 이상한 말? 무슨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걸까? 무슨 이야기든지 왜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그 질문은 짐처럼 가슴에 묻어둔 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버스에 오르고 기숙사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거리들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도 왜인지 낯설지가 않았어요. 한글 간판, 분주한 사람들, 전깃줄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 모든 게 너무 새로웠고 동시에 어딘가 오래전에 본 것 같았습니다. 기숙사 방에 짐을 풀고 누운 밤, 저는 처음으로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단순한 관심? 아니면 충동?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아니었어요. 그건 말할 수 없는 어떤 감정. 제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무언가를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알아채고 있었던 감정이었죠. 며칠 뒤 학교 도서관 앞 게시판에서 우연히 한 포스터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형형색색의 홍보물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 희미한 흑백 사진이 인쇄된 낡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사진 속 인물들은 전부 여성들이었고 표정 없이 서 있는 그 모습이 묘하게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위안부, 이름 없이 버텨야 했던 그날의 여자들. 포스터에 적힌 문구는 제게 너무 생소하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위안부라는 말은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눈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고 가슴이 묘하게 쿵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안나, 뭐 하고 있어?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박서연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던 친구였죠. 서연이는 포스터를 바라보던 제 표정을 읽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 전시에 관심 있어? 나 이번 주말에 그 전시 보러 가는데 혹시 같이 갈래? 이게 어떤 전시야? 과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이야기야. 엄청 무거운 내용이긴 한데 나도 처음 봤을 때 많이 울었어. 한 번쯤은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 저는 말없이 다시 포스터를 바라봤습니다. 울었다는 말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전시회를 보고 운다는 게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사진 속 여자들의 눈빛은 왠지 저를 응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같이 갈까? 정말? 그래, 좋아. 혼자 가기 좀 그랬는데 잘 됐다. 서연은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쳤고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예감 하나를 마음속 깊이 숨겼습니다. 그 전시가, 그 사진이, 그리고 그날 마주하게 될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될 거란 걸 저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요. 주말 오전 잔뜩 흐린 하늘 아래에서 서연과 약속한 학교 정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공기가 무겁고 바람은 희미하게 차가웠죠.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고 저와 서연은 아무 말도 없이 우산을 함께 쓴 채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묘하게 무거운 마음이 닮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종로구의 전시관에 도착한 우리는 말없이 전시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전시장에 젖어있는 회색 벽은 비보다 더 쓸쓸해 보였어요. 이름 없이 지워진 시간이라는 제목의 현수막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이 전시, 이번 주가 마지막이래.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먹먹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슬픔조차 어디까지 저장되고 언제까지 남을지 정해진 시간 속에 갇혀버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입구에선 전시 팜플렛을 나눠주고 있었고 서연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피해자 수 약 20만 명. 그중 절반 이상이 조선 여성.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저릿했어요. 수치로 환산된 인간 고통 앞에서
제 눈동자가 굳었습니다. 전시장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 발소리조차 자제되는 듯 조심스럽고 경건한 분위기였죠. 첫 전시물은 일본군이 만든 위안소 지도였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점 하나하나가 위안소야. 전쟁터마다 뿌리듯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한국 여성들이 여자아이가 사람 아닌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어. 저는 지도에서 조선, 만주,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빨간 점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지점 하나하나가 인간의 비명이 묻혀있는 점일 거라고 생각하니 지도 전체가 핏자국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전시장으로 넘어가자 피해자들의 실명과 나이가 적힌 명단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한 문장. 그녀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 명단 사이에 한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 맨발의 소녀. 무릎을 꿇은 채 앉아 고개는 카메라에서 살짝 비껴 있고 손은 다소곳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 옆엔 배가 불러온 한 소녀. 한 손으로 불룩 튀어나온 배를 감싸고 있는 모습.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고통이 사라진 얼굴. 감정이라는 것이 지워진 얼굴. 그 아이들은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름도 국적도 돌아간 기록도 없어. 그냥 강제로 데리고 다니는 물건들로 여겼지. 살아있는지 사라졌는지도 알 방법이 없는 거야.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누군가를 그냥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이 사진 한 장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옆에서 익숙하지 않은 영어 억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사진은 사람을 오래 멍하게 만들죠. 돌아보니 금발머리의 외국인 여성이 우리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라고 해요. 혼자 보기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요. 서연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전 서연이에요. 여긴 제 친구 안나예요. 그러자 에바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반가워요. 전 폴란드인이에요. 사실 저희 가족도 이런 고통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제 할머니의 언니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였거든요. 우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에바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15살에 끌려가셨고 살아 돌아오셨지만 평생 말을 안 하셨어요. 사진도 안 찍고 거울도 안 보셨어요. 그 시절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였겠죠. 우린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야 왜 그러셨는지 알게 됐어요. 저는 에바에게 물었습니다. 아우슈비츠가 어떤 곳이었나요? 에바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람 아닌 것으로 만들던 곳이요. 매일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도 아직도 그걸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시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도 그래요.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들이 모여요. 전시도 열고 기록도 남기고 소녀상도 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연행은 없었다. 자발적이었다는 말만 해요. 증언을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에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어요. 말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은 기록보다 훨씬 오래 남아요. 우리 셋은 다음 전시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엔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피해자가 표정 하나 없이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14살이었어요. 이름을 말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오늘 본 친구가 내일이면 사라져 있고 혹여라도 발견하면 그 친구는 바닥에 쓸쓸히 누워 있었죠. 그 목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팔짱을 끼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에바는 입술을 꽉 다문 채 눈동자만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저는 손가락 끝이 시린 줄도 모르고 의자에 앉은 채 그대로 멍해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세 사람은 같은 마음이었어요. 말을 꺼내는 것조차 무례하게 느껴질 만큼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전시가 끝난 후 우린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따뜻한 차를 마셨고 한참이 지나서야 에바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걸 봤는데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같은 여자로서 참담한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은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요. 우리 후손들도 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계속 싸우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생각했어요. 위안부 전시회에서 보고 느낀 감정들이 며칠 동안 계속되던 날, 제 눈에 띄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복수 전공, 신청.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전공인 국제무역학과 더불어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이 든 한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바로 국제인권학이었습니다. 에바의 유대인 이야기, 그리고 한국의 위안부 문제 등 세계는 인권의 존엄성을 두고 현재까지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그때와 현재가 시대가 다르다고 하며 인권 보호에 대해 무색하거나 지나간 일로 치부하는 일이 많았죠. 저는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여성들이 과거부터 너무 많이 아파왔기 때문이었죠. 저는 기숙사로 돌아와 노트북 마우스를 움직여 신청서 양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제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인권학회에서 위안부 전시관 자료정리 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의 기록, 증언, 관련 문서를 정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었고, 저는 그녀들의 기록들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느꼈던 그날의 충격, 그 감정을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전시관 뒤편 기록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자마다 분류된 문서들, 누렇게 바랜 사진들의 복사본들이 놓여 있었고, 그리고 수기로 남겨진 메모 사본들과 인터뷰 녹취록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같이 봉사하던 봉사자 친구들과 정리를 마무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몇 시간째 문서들을 정리하던 중 하나의 이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윤희, 1911년 평안북도 출생, 1933년 일본군 위안소 강제 이송, 생존 여부 불명. 이름 자체는 익숙한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 적힌 빨간 한 줄이 그 자리에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만주에서 러일 전투 상황 시 위안부 여성 일부 러시아로 이송. 러시아군 포로 안드레이 포포브 구조 성공. 안드레이 포포브, 제 아버지 성씨이자 할아버지의 이름이 제 눈앞에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그 자리에서 한동안 문서 위를 응시한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주변 봉사자들은 정신을 놓고 있는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정신을 수습한 뒤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가락이 떨렸고 전화가 연결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늘 그렇듯 담담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질문을 꺼냈습니다. 아빠, 안드레이 포포브, 할아버지 이름이요. 한국에서 할아버지 이름을 발견했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톤으로 아버지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에게도 오래도록 꺼내지 않았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한 번쯤 흘렸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 중 어린 나이에 만주로 끌려가 전투를 했는데 일본군에 붙잡혀 포로가 되었고, 자신이 갇혀있던 철창 맞은편에는 조선인 소녀들이 잡혀 있었다고 했어요. 그 소녀들은 계속해서 위안소로 불려갔고 처음에는 자지러지던 그녀들의 비명이 점점 사라졌다고 했죠. 철창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매일 밤 울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군의 기습으로 일본군이 도망가며 두고 간 포로가 있었는데 한 명이 할아버지 자신이었고 한 명이 매일 밤 울던 조선인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본국으로 복귀할 때 그 소녀를 데리고 복귀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를 짧게 자르고 군복을 입힌 채 조선인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은 리디아였습니다. 낯설었던 제 중간 이름. 포포바, 리디아 안나. 네, 맞습니다. 아버지를 낳고 돌아가신 할머니의 이름 리디아 포포바. 그녀의 이름을 제가 받은 겁니다. 그렇게 조선인 소녀의 이름은 바뀌었고
새로운 삶 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말한 한마디가 있다고 했습니다. 낯선 단어를 연거푸 부르면서 다시 만나러 간다고 했다고.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 낯선 단어가 정윤이였나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 단어를 어디서 들은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안에 깃든 죄책감과 무게는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깊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제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본명이 정윤이였네요. 저는 그 핏줄이고요.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곤 더 깊이 알려고 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했죠. 저는 러시아인이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기록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름이 적힌 기록 앞에서 이번에는 조용히 그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흑백 사진소. 17살쯤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 반쯤 고개가 돌아간 채 어디를 보는지도 모를 눈동자.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손을 뻗어 이름 아래에 손끝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할머니. 속으로만 그 단어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름을 되새기며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이름을 잊지 않게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윤희. 그녀의 이름을 되찾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정윤이라는 이름을 되찾은 뒤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였는지 어디서 사라졌는지 알아내고 난 후부터 단순한 감정이나 혈연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역사였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저는 한국에 남았습니다. 인권학 연구소 인턴으로 일하며 위안부 관련 피해자 자료를 정리했고 무명으로 분류된 여성들의 흔적을 모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사라진 이름들과 마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고요하고도 끈질긴 작업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아버지와 자주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그 역시 저만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이 이름을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러시아로 건너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군사기록 보존소. 거기엔 러일 전쟁과 2차 세계대전 당시 극동전선 기록들이 남아 있었고 할아버지가 남겼다는 소수의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연구원 자격으로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엔 예상대로 쉽지 않았어요. 문서를 찾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업만 몇 주가 걸렸고 러시아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고 해도 군사용어와 행정문서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도와준 현지 기록보존소 학예사 미하일은 제 이야기를 들은 뒤 이건 당신만 찾을 수 있는 기록일지도 몰라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수천 건의 포로 교환 기록, 작전 보고서, 병력 이동 명세서들을 넘기며 눈이 침침해질 때쯤 한 구겨진 문서 속에서 손으로 덧댄 메모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하얼빈 탈출 작전 중 조선 여성 한 명 구조. 이름은 리디아. 본명 확인 불가. 보고자 포포브 안드레이. 거기서 더 내려가자 희미하게 남은 연필 글씨로 누군가 한글을 흉내내듯 따라 쓴 듯한 글자가 보였습니다. 정윤희.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문서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고 어디선가 그 이름을 중얼거리는 듯한 숨소리가 제 귀 가까이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기록보존소 복도 한 구석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이 기록 한 줄로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러시아, 한국, 일본을 오가며 기록에서 지워진 여성들의 흔적을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윤희를 중심으로 비슷한 시기에 사라졌거나 신원 미상의 여성들의 자료를 하나씩 대조했고 위안소 위치와 일본군 이동 경로, 포로 송환 작전 데이터를 지도에 그려 넣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잊혀진 증언의 지도였습니다. 국제인권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이 되면서 저는 실종된 피해자들을 추적하는 전담팀에 배정되었습니다. 무명이었던 그녀들에게 이름을 돌려주는 일, 그 이름이 진실로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일이 이제 저의 직업이자 사명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습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추정 사례는 연구라기보다 해석일 수 있다는 말로 제 발표를 유보하려 했고, 일본의 한 역사학자는 감정적 증언에 기반한 연구는 역사 왜곡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윤이는 존재했습니다. 그녀를 기억한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 해 저는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동아시아 전시 성폭력 피해자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록되지 못한 위안부 피해자 사례 연구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고, 예상대로 한 일본계 대학원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 사례는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족 서사입니다. 공적 명단에 없는 인물입니다. 이름 하나에 과도한 정체성을 투영하는 건 아닌지요? 질문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검증되지 않았다. 그건 개인의 기억일 뿐이라는 주장. 그 순간 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제가 매일 맞서고 있던 침묵과도 같았기 때문이죠.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기록은 늘 완전하지 않습니다. 문서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윤이는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 아닐까요? 청중석 한쪽에서 조용한 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 또 한 명씩 손뼉을 치는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기억복원 프로젝트 전담팀 팀장으로 일하게 되었고, 지금은 소외된 피해자의 삶을 영상, 도서, 온라인 아카이브로 정리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가끔 일하는 중에도 문득 그날의 전시관이 떠오릅니다. 서늘했던 기록실, 이름 하나에 멈췄던 제 손끝, 그리고 그 이름을 처음 부르던 순간. 요즘은 혼자 시간을 낼 수 있는 날이면 서울 도심의 소녀상 앞을 찾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조용히 앉아 작은 수첩을 꺼내 그 이름을 다시 씁니다. 정윤희. 그 이름을 천천히 읽다 보면 마치 할머니가 제 옆에 앉아 계신 듯한 기분이 듭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울기만 했지만 지금은 아주 작게 웃습니다. 이제 나는 그 이름을 대신 불러주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